지난 시간에는 요 반복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요 그 다음에로 또 자주 쓰이는 거인 조건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조건문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걸 했어요. 왜냐하면 반복을 한다는 거는 항상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건문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걸 했는데 뭐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조건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경우를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A를 해라. 근데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B를 해라. 혹은 또 다른 조건이 만족되면 C를 해라. 이렇게 가짓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것 또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숨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호의 판단. 이 바로 대표적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건문을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는 그냥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은 이게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건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if를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if를 키워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만약 뭐뭐 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if가. 그래서 그대로 이 조건문을 if를 통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숫자가 양수인지 확인하는 조건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에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들여쓰기가 한 번, 두 번이 됐어요. 이게 왜 한 번, 두 번이 됐냐면 먼저 define 그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positive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한 번 했으니까 여기부터 한 번씩 들여써 있는 거는 무조건 요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서 또 if라는 조건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 모두 if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꼭 이렇게 개강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까? 좀 의문인 점이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if는 요 if 다음에 나오는 것을 컴퓨터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을 하고 맞으면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ositive라는 함수에서 받은 인자, 파라미터인 value라는 값이 0보다 크면 그게 맞으면 이 안에 들어가고 안 맞으면 이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바로 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positive라는 요 양쪽에 따옴표 하나씩을 썼기 때문에 문자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요 positive에다가 5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ositive가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여기는 양수이면 0보다 크면 positive를 출력을 하라고 했지 음수면 뭘 하라고는 안 써줬거든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뭘 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사람에게 용이하게 쓰려면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참인 경우, 그러니까 사실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아닌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if, else. 그러니까 if는 확인할 조건을 말해주고 그게 맞으면 if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해라. 근데 아니면 다음 거를 실행을 해라 라는 게 e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e 뒤에 나오는 거는 이 위에 if에서 지정된 게 아닐 경우에 뭘 하면 되느냐를 물어보는 컴퓨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새로운 또 함수를 만들었는데 조금 치기 귀찮으니까 저는 컨트롤 C를 할게요. 자, 요렇게 if 이 value가 0보다 크면 positive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return은 출력을 하는 순간 이 함수는 끝난다. 종결 처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if value가 0보다 크지 않으면 요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 값이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else죠. 그럼 아니면 뭘 하느냐? return negative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문장은 논리학으로 봤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f else를 쓰면 무조건 A 또는 B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sin non zero에다가 5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positive가 출력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제 요 50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positive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50 대신에 마이너스 5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은 0보다 작네. 그래서 요 if 안을 실행을 안 하고 아니면으로 넘어가서 네거티브가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양수와 음수를 잘 나누고 있지만 한 가지 마이너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0이보다 크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0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 0보다 크지 않으면 무조건 음수로 처리를 한다. 근데 현실의 숫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양수, 음수, 그리고 0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거티브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네거티브냐? 이 0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 크지는 않아요가 이제 정확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참의 값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냐? 네거티브다.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음수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호를 판단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컴퓨터한테 제3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요 다음 요 예시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둘 이상의 조건이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구문인 else if가 있습니다.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자, 요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else if지만 이제 파이썬에선 줄여서 elf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유래는 else if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 A면 만약 A가 사실이면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해라.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A가 사실이 아니면 원래 그냥 요게 없고 else만 있었으면은 무조건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else if, elif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다시 조건을 써줘서 그러면 B는 맞니?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아니지만 B는 맞아? 그러면 요거를 실행해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기로 와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꼭 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셋 이상의 모든 경우에 해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f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A가 아니면 B를 하고 B도 아니면 C를 하고 A, B, C가 다 아니면 D를 하고 그것도 아니면 E를 해라. 이렇게 elif를 여러 번 중첩해서 쓰면은 조건을 계속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적인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나누어야 된다는 경우는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정해서 쓸 거면은 왜 프로그래밍을 해? 라는 답이 올 겁니다. 아마 컴퓨터 전공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 경우는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어쨌든 요 elif는 첫 번째 조건이 확인이 안 될 때, 해당이 안 될 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번에 예시는 이제 조건이 3개가 있죠. 자, 먼저 이 함수에서는 value라는 어떤 숫자를 받아서 먼저 if value가 0보다 크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크면은 바로 return positive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크지는 않지만 0이냐를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elif를 쓰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조건이 같이 걸린 거예요. 바로 if에서 걸린 조건은 이미 거짓이다가 가정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value는 0보다 크지 않고 0이랑 같다라는 조건을 확인하는 게 실질적인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0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제로를 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다. 0보다 크지도 않고 0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else 마지막 그 외 나머지로 가서 negative라는 음수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50을 넣으면 positive가 나오고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네거티브가 나오고 0을 넣으면 제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의 최초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양수, 음수, 0을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함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필요한 함수들을 만들고 변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거는 이제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 제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바로 파이썬이 왜 인기가 있느냐? 발달된 오픈소스 생태계가 있다. 누군가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예제를 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편하게 갖고 와서 따와서 쓰면 된다. 이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걸 잘 이해하고 적당히 깔짝 쓸 수 있으면 충분해요.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경영학 전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모듈과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이 누군가 미리 필요한 함수와 그 변수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모듈이라는 표현이 이제 마치 그 부품인데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하고 어디 기계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모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 그대로 내 메인 프로그램에 원래 있던 다른 데서 떼어와서 뚝 붙여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러오는 것을 내가 수입을 하는 거죠. 딴 사람 거를. 그래서 import라는 그런 키워드를 쓰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아래에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math라는 모듈이 있어요.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과 변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고 싶다. 근데 임포트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걸 모듈을 갖다 쓸 거야 라는 걸 선언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래 거를 먼저 해볼게요. 요 의미는 math라는 모듈 안에 있는 sqrt라는 함수를 라는 뜻으로 요거를 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sqrt냐면 스퀘어 루트,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인데 나의 기대는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근인 1.4 머시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Name error. Name math is not defined. 얘한테 모듈 math를 쓴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math라는 거는 처음 듣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요 위의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import math라고 먼저 실행을 먼저 하면, 자, 나는 math 알지? 걔 데리고 와서 쓸 거야 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래밍 내 서버 안에서 math라는 모듈이 있지 하고 그걸 갖고 와서 나의 프로그램에 갖다 붙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ath에 대한 함수를 쭉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내가 작성한 것처럼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요 아래 math.sqrt를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실행이 되죠. 1.41 머시기가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적절히 나에게 필요한 모듈과 그 모듈에 속한 함수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나는 획기적으로 나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임포트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필요한 함수들을 대부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꼭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워낙 이렇게 누군가 선의로 쌓아 올린 이런 참고 자료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끼리도 정리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지금 math라는 것은 내가 수학적인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이거는 뭐 수학이라는 하나의 큰 학문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뭐 이것저것 갖다 쓰다 보면은 이게 섞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실에 있는 도서관을 가봐도 도서관에 가면은 몇 층은 뭐 인문, 몇 층은 뭐 과학, 몇 층은 뭐 소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다시 거기서 몇 번째 책장으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순서대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패키지, 그다음에 이제 요 모듈, 요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듈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 목적에 같이 쓰이는 함수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요것은 하나의 파이썬 파일 안에 함께 작성된 거를 하나의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쇄물로 따지자면 종이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종이들 서류들도 비슷한 서류들끼리 모아놔서 파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비슷한 서류끼리 모아놓은 파일 혹은 책을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전체 큰 그룹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참고로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예쁘고 우아하게 잘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만든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게 모듈이든 패키지든 라이브러리든 똑같이 그냥 임포트하고 쓰면 되거든요. 네,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이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다 보니까 이름들이 이제 점점 길어지겠죠. 다른 것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안 되면 여러 단어를 이어서 써서 그 이름을 표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계 학습,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이름이 머신러닝 for Python이라는 이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MACHINE LEARNING FOR PYTHON이라는 이 긴 글자를 내가 일일이 매번 그거 쓰고 점 무슨 함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약칭으로 부르자가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래서 as something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also known as AKA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앞에 나온 라이브러리건 아니면 패키지건 모듈을 앞으로 나는 줄여서 얘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걔로 약칭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import pandas as pd라고 이제 하면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걔를 나는 앞으로 pd라고 부를 거야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제 그 쓰는 사람들이 늘 pd라고 줄여 써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따라 해주면 굉장히 그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딱 누가 봐도 이거는 판다스를 줄인 거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내 맘대로 뭐 이거를 PA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끼리의 암묵적인 규칙은 뭐냐면 가능하면은 서로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룰을 따라주는 게 웬만하면 좋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약칭도 우리가 같이 부르자는 거죠. 이게 세대 차이 느끼지 말게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서로 알 수 있는 걸로 부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왕이면은 자기네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약칭을 같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번째 실습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함수를 내가 또 만들고 거기 안에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입력을 직접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입력해야 되는 값이 한두 개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변수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그걸 일일이 타이핑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엑셀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미리 숫자를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내가 그대로 불러들이기를 하고 싶을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요 판다스를 임포트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이제 실행을 안 했으니까 실행을 하자면 자,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됐어요. 자,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올 거고 그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그런 외부의 자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SV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인데
여기서 CSV라는 것은 comma separated valu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냐? 제가 이 실제 파일을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이거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가 될 텐데 됐어요. 자, 보통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깔아놨다면 CSV 파일이 보통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기를 하면 엑셀이 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런 엑셀에 행과 열으로 된 숫자 데이터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제목에 이 의미를 이미 다 써놨는데 005930 이고 요 005930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주식 코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거고 2025년 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 자료를 제가 그 한국 거래소에서 받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CSV 파일이냐? 이 XLS라는 엑셀 파일과는 또 다르거든요. 이거를 열기를 할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와서 메모장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좀 너무 크니까 줄여보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들이 쭉 여러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써져 있는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줄이야를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콤마더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은 데이트, 그 다음 콤마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클로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체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PCT,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오픈,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줄을 바꾸면 그 다음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숫자는 2025-0307, 그 다음에 53700, 마이너스 600.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읽으면은 요 첫 번째 줄에 데이트 첫 번째 거는 2025-0307이고 두 번째 클로즈 값은 53700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체인지 요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컴퓨터한테 알아먹기 쉽도록 콤마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컴퓨터의 무식함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처럼 시각적인 것을 인지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표가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고 이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있고 이런 걸 구분을 못 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읽냐면 이거를 모든 자료를 그냥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읽어요. 이게 1,1에 있는지 1,3에 있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이걸 쭉쭉쭉쭉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읽기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콤마로 세퍼레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래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읽어오면 되는데,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위치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 드라이브에 클래스룸에 2025 디지털 파이낸스에 들어갔을 때 요 005930 요게 있어야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주소 이름 자체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양쪽을 콤마와 콤마 요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었고 read 언더바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불러옵니다. 만약에 마운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지금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요 슬래시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브 마운트를 누르고 로그인을 한 번 더 하면은 마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약간 그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금 번거롭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태원이가 잠깐 나와볼래? 자, 들어가도 돼. 오케이, 고마워요, 태훈이. 자, 요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다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마운트 이거를 실행을 하라 이런 창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겠습니까? 연결 하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계정인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 하고 계속 하고 이거 뭐 특별히 걸릴 거 없으니까 그냥 모두 선택하고 계속 하면은 얘가 뺑뺑뺑뺑 돌아가다가 될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드라이브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열어보면은 마이 드라이브 클래스룸 2025 요렇게 파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공유가 제대로 안 됐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엑셀 파일이 있다,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받으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이걸 제가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있는데 자,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코드를 보면은 https dropbox.com 어쩌고저쩌고 길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여기를 요 양쪽 따옴표만 떼고 컨트롤 C를 해서 요 탭을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드롭박스에 있는 파일을 이 컴퓨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폴더 열기 하면은 이게 있죠. 지금 다운로드 된 게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에서. 자, 이렇게 창을 양쪽으로 열어놓고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를 해도 되고 아니면 혹은 여기서 여기에 파일 업로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파일 업로드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지금 방금 받은 대로 찾아서 요거를 열기 해서 업로드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 그 콜앱으로 돌아와서 요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운로드 받은 위치에 지금 요 CSV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의 주소를 정확하게 따기 위해서 요 점점점을 누르면은 경로 복사가 있어요. 요 경로 복사를 누르고 요 코드 입력하시는 부분에서 그 제가 원래 적어놨던 그 부분 대신에 이거를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요 변수를 확인을 하면은 요 price 1이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와 있다라는 거를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1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지만 어딘가 다른 외부 출처로부터 CSV 파일 혹은 다른 파일을 받은 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콜앱을 쓰고 있는 같은 구글 드라이브 위치로 올려놓고 업로드를 해놓고 그거를 구글 마운트를 통해서 콜앱에서 쓸 수가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파일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 드라이브 시스템 내에서 같이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때 제 드롭박스 제 드롭박스를 이용해서 공유를 시켜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바로 이 콜앱한테 찾아가서 네가 읽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HTTP 주소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도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파일 형태로 이미 그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좀 편한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 그거를 올려놓고 그거를 read CSV를 통해서 읽으면 된다. 단 그때 어느 폴더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경로 복사를 한 다음에 해라. 요게 1번 방법. 두 번째, 웹에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다운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쳐줘도 된다. 근데 이게 주소창에 있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잘 따야 돼요. 이게 틀리면은 컴퓨터는 또 거기에 갔더니 파일이 없는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마지막에 요 부분만 틀려도 얘가 실행을 못합니다. 요렇게 마지막 하나를 입력을 안 하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얘가 가봤는데 거기에 파일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웹에서 그 파일을 찾아서 네가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읽어드린 CSV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에는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이름을 써놨고, 이제 그 다음 줄부터 그거에 해당되는 숫자를 써놨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다 원래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처음 받았을 때는 한글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변수 이름을 다 영어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영어 알파벳은 컴퓨터가 읽기에 굉장히 편한 문자예요. 왜냐하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20몇 개, 그리고 이제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운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조합을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핑할 때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간과 각은 완전히 다른 문자예요. 이거는 마치 얘 입장에선 A와 B가 다른 것처럼 간과 각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으면은 얘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으면은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 이름을 다 영어로 쓰는 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글로 써야 되면은 그 한글 문서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글 콜앱에 있는 요 파이썬한테 또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영어로 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기초적인 파이썬에서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개념들을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금융적인 관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